테슬라 FSD 기술을 칭찬하잖아요, 젠슨 황이. 그렇죠. 한참 앞서 있다고. 네, 한참 앞서 있다. 왜냐하면 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 발 앞서 있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 수입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서학개미 분들이 뭐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볼 귀한 게스트분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 강정수 박사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네. 사실 그 저서의 제목에 대해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과감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의 저서를 또 발간하시게 됐는데 네네네. 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의 테슬라가 테슬라 1.0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테슬라 2.0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침 제가 책을 낸 이후에 6월 14일 날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뉴 챕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뉴 북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것도 하나의 2.0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원래 있었던 그렇죠. 것에서 챕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쓰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 또 4월 23일 날 있었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테슬라는 AI 이코시스템으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로 넘어가겠다고 해서 물론 카 컴퍼니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심에 카가 있었다면 자동차가 있었다면 이제는 중심에 AI가 있는 AI 기업으로 했던 전환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그 책에서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주가가 막 2배, 3배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2008년 로드스터 나온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죠. 오래 걸렸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10년 가까이 걸릴 거라고 보진 않지만 적지 않은 시간은 저는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죠.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AI로 전환하면서 좀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완전한 생태계를 그릴 수 있는 기초 체력들을 거의 다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떠한 부분 어차피 테슬라의 사명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카 컴퍼니가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한 세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네네. 이것이 테슬라의 회사 사명이고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차로만 국한될 수 없었던 거고 에너지 부분이 있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속 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에는 좀 맞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스터 플랜 4에 대해서 자기가 쓰고 있다. 자기네가 쓰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그렇죠. 자신들의 미션, 사명 아까 말했던 지속 가능한 세계로의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4단계 목표가 나올 거고 거기에 테슬라가 그리는 뉴북 또는 테슬라 2.0의 구체적인 어떠한 비전들과 계획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일스톤들이 하나하나 공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AI 아무래도 뭐 테슬라 2.0의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뭐 테슬라 AI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 자율주행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좀 더 부연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문제는 있을까요? 이제 자율주행에 쓰이는 이제 AI의 퍼포먼스 부분이고 AI 방식의 문제죠.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샤오퐁이 두 번째로 엔드-투-엔드 AI로 전환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네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엔드-투-엔드 AI고 지금 중국의 샤오퐁이 처음으로 선언을 했는데 저도 그 퍼포먼스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영상으로나 중국 영상으로만 좀 나와 있길래 살짝 본 것이 단데요. 우선 지금까지의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AI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인간이 만든 룰 베이스에 있는 코드와 자동차는 빨간불에 멈춰야 된다. 파란불에는 달려야 된다. 앞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떠한 다 룰 베이스죠. 인간이 모두가 입력한 이런 룰 베이스고 이게 테슬라는 어느 정도였냐면 30만 줄의 C+ 프로그래밍 코드로 짜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딜리트 삭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비디오로 신경망 학습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룰을 인간이 입력하는 거라면 머신러닝의 기본 원칙은 신경망에서 학습을 해서 데이터가 스스로 룰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룰을 찾아내는 이 부분이 AI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부분. 원래 센싱 쪽의 AI는 원래도 쓰였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엔드 원래 있었던 센싱의 엔드와 룰을 만들어내는 것에서의 AI가 직접 쓰였다는 부분에서 엔드 투 엔드 이런 부분에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뭐 fsttracker.com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데이터를 보더라도 10일과 12일에는 분명하게 질적인 성장이 있었고 12분위에서 들어오면서부터 12.1, 12.2, 12.3 그리고 10.4가 지금 현재 테슬라 직원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죠. 곧 일반 미국에 있는 차주들에게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뛰는 속도가 마치 10에서 11 뛰는 것 같은. 그러니까 12.1과 2, 3, 4가 대단히 높은 흔히 말하는 익스포넨셜 기하급수적인 성장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돈을 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를 잘 만든다고 아니라 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당연하게 FSD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고 여기에는 조금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가 2025년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2025년, 2060년에 마구 풀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데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조금 더 저는 더 진보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FSD 차량 타가지고 요즘 많이 유튜버들이 찍잖아요. 미국에서는요. 그렇죠. 그거 타고 지금 막 태어난 아이를 안고 FSD 타는 것과 내 부모님을 모시고 타는 것과 내 사랑하는 심적 부담이 다르죠. 네, 심적 부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정도까지 안전한 걸로 데이터로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의 데이터만으로는 인간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1, 2년은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저항이죠. 한국에도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타다 사태를 기억하시잖아요. 로보택시가 왔을 때 만약에 뉴욕이라든지 대도시의 로보택시가 시험지구에서만 제한된 지역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면적으로 택시가 가장 많은 도시에서 만약에 로보택시가 되면서 택시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갖다가 일시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조직적 저항이 있을 거고 정치적 저항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까지는 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서울에서 과연 여러분 기술이 된다고 해서 로보택시가 전면으로 오면서 택시 운전기사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로보택시로 매출이 뭐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억 달러가 매년 애뉴얼 리포트에 찍히는 이거는 저는 2030년에 가까이 가서나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고 결국은 AI 매출이 50%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언제쯤일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도 저는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만 엔비디아의 단점은 리커링 레비뉴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매출이거든요. 아, 그렇죠. 한번 팔면 끝이니까요. 그 팔면은 최소한 3, 4년은 쓸 수 있는 거고 잘 아껴 쓰면 H백 같은 경우에는 5, 6년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MS 같은 경우는 매년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더 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판매처는 있지만 신규 수요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특히 이런 것들은 SaaS로 FSD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애저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것은 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사가요. 그럼 저는 $2만 달러의 가격을 지금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SaaS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차량을 사더라도 FSD 구독료를 지금 $99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분명히 모든 로봇은 클라우드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클라우드를 테슬라가 자체 클라우드 망으로 제공할지 또는 뭐 구글이나 뭐 MS나 AWS랑 협약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독립적인 클라우드 망을 구축할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경우 월 베이스의 단위를 받을 거고 그것도 모델도 여러 개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테슬라의 물건을 $2만 달러로 사가지고 가서 월에 또 $50를 낸다든지 또는 $10,000에 사가서 월에 $150를 낸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옵티머스가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수리도 중간에 하면서 완전히 폐기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3년이든 4년이든 간에 4년 동안의 레비뉴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자동차 판매도 사실은 이례적 매출이었지 지속적 매출은 FSD가 서비스가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가능해지고 있는 거고 네네.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서 보험을 제공해 주니까 이것도 리커링 레비뉴죠. 네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공장에서 하드웨어가 중심이었던 제품에서는 일회성 매출이 중심이었더라면 리커링 레비뉴 즉 반복적으로 월별로
반복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월 평균 매출을 미리 1년치, 2년치를 땡겨와서 기업의 그 매출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무상황에 있어서도 이때 본격적으로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진펜 과학자라고 이제 그 사람이 그록과 이거를 FSD를 결합함으로써 그 엣지 케이스에 대한 자연어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이제 AI가 찾아내게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걸 커버하는 기술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그것도 있었는데 있고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하는 것은 피지컬 AI라고 해서 물리 네네. AI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상으로 모든 그런 엣지 케이스를 시뮬레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흔히 말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엣지 케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엣지 케이스를 다 집어여서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AI를 학습하는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룹을 이루어한다든지 LLM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는데요. 저도 잘 구체적으로 제가 뭐 자율주행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밝힌 입장은 12.3까지는 일반적인 그 FSD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였고 12.4부터가 지금 엣지 케이스 해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퍼포먼스의 학습은 끝났다라고 테슬라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남은 과제가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가. 그래서 12.4가 엣지 케이스를 일부 해결하고 12.5에는 어마어마하게 해결할 거고 13 정도가 되면은 엣지 케이스가 대부분 해결될 거라고 테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이 14가 가야 엣지 케이스가 해결될지.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일반적인 주행이 문제가 아니라 엣지 케이스에 대한 해결책이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만으로 해도 다른 업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인 이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이. 확실히 그런 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내가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단 한 번의 개입도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FSD에 맡겨서 올 수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후기 영상들이나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후기 영상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FSD 트래커닷컴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그것들이 사람들이 다 올려요. FSD 소유자들 많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FSD를 갖고 있다는 걸 받으면서 그걸 갖다 기록들을 올려가지고 평균 수치가 인터벤션 없이 중간에 개입 없이 얼마큼 가는지가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럼 인터벤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800km를 달려서 인터벤션 그때 왜 개입을 했냐? 그렇죠. 이게 엣지 케이스인 거죠. 네네. 이 엣지 케이스들이 지금 필드에서 이미 학습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장점이죠. 이거는 젠슨랑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테슬라 FSD 기술을 칭찬하잖아요, 젠슨랑이. 그렇죠. 한참 앞서 있다고. 네, 한참 앞서 있다.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실험 도로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일반 주행 도로에서 일반 주행 환경에서 인간이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모두를 겪으면서 신경망에서 학습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진보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학습에 그러니까 러닝 커브가 대단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 발 앞서 있다라고 명확하게 웨이모나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테스트 카에 의해서 돌아다니면서 정보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많이 깔려 있는 테슬라 차량에서 이걸 하는 것은 다른 거죠. 테슬라 AI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면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되게 간절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은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다 이런 건 쉽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 AI가 얼마나 언제 어떤 시점에 유의미한 수익으로 이게 전환이 될까? 사실 주가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뭐 수익 전환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제가 제 책에도 좀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설을 세운 건 2025년부터 흔히 말하는 이 테이크 레이트, 그러니까 이 채택률, 테슬라 차량 소유주 간의 이 FSD를 매달 99달러를 사면 몇 %가 될까? 저는 이제 비어 케이스로 이제 10%를 잡았고 불 케이스로 40%를 잡았고 그다음에 뉴트럴 케이스로 20%를 잡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20% 잡았을 경우에도 사실은 매출이 4억 달러, 5억 달러를 연간 애니얼 했을 때 이렇게 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건 되게 초기이기 때문에 나오지만 이렇게라도 잡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채택률이 20%까지 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긍정적 체험이 있어서 채택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FSD 매출은 2025년부터 유의미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3.0부터 FSD 매출은 의미 있게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13.0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사실 지난 4월 23일에 있었던 1분기 컨퍼런스 콜을 그 Q&A 시간에 투자자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5도 13과 같은 수준일 거다. 그 정도의 버전 업그레이드 느낌이 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월 8일 날 이제 로보택시가 공개될 때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로보택시 사업을 막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시작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대의 차량에서 소프트웨어로 실제로 시범 도시에서 몇 대 운행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차량이 공개된다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이 없다는 운전대가 없다라는 거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브레이크 페달이 없다라는 거니까 이런 에서 컨셉트가 이제 시연된다는 의미인데 그때 12.5 저는 5가 나올 것 같은데 일부 전문가에서는 13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타임 스케줄상 맞춰서요. 네, 왜냐하면 지금 12.4도 원래 이 6월 달에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또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직원들만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4도 저는 7월 달에 나온다라면 8월 8일 날 13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12.5가 나올 건데 일론 머스크는 12.5만 해도 좋을 거라고 이미 테스트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12.5로 FSD의 채택률이 급증할 거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족들을 태우기에는 몇 번의 경험이 더 누적돼야 되고 이런 경험치들이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2025년에는 13으로 업데이트가 늦어도 1, 2월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13 정도가 가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서 FSD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내년부터의 중국 같은 경우에 한 2개 도시에서 5개 정도 도시에서는 FSD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6개월을 테스트 기간을 삼게 된다라면 이렇게 되면은 의미 있는 매출이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2025년도가 저는 FSD 매출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서 독립적으로 잡히는 해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2025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은 4월 23일 날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고 이번에 6월 14일 날 주주총회에서도 발표했지만 테슬라가 이제 신차를 선보이는 거잖아요. 저가형 전기차. 네, 저가형 전기차를 원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하려고 했었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근데 그거 이제 로보택시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면 2025년 하반기부터 들어가면 그것이 램프업, 즉 양산에 들어가려면 2026년이잖아요. 이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델 2,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델 2를 만드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건 연기한 거고 로보택시부터 먼저 만드는 거고 지금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 라인에서 조금은 모델 3와 모델 Y보다 조금이 얼마가 될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들 한 $30,000 초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신차가 나온다라는 거가 그것이 이제 2025년부터 양산되기 때문에 2024년에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것은 아마 올해 한 9월이나 10월쯤 또는 마스터 플랜 4를 발표할 때쯤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커튼 3개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커튼 3개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는 분명하게 모델 3와 모델 Y를 변형해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차를 선보일 거고 이건 시장에서 저는 반응이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 차량 저는 대단히 중요한 지금의 전략적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기아차가 EV3를 만든 것도 전 대단히 잘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거고 하나는 로보택시가 되겠죠. 로보택시도 이제 8월 8일 날은 공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가 무엇일까? 또 로드스터일까? 로드스터일 가능성도 예고는 있지만 했으니까요. 근데 로드스터도 이미 좀 보여줬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농담 삼아서 로드스터는 캔 플라이라고 썼거든요. 플라이? 갑자기 프로펠러 나와서 날아다니는 건가? 아마 저는 그냥 플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빠르다, 빠르다, 엄청 빠르다,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로드스터는 이미 맛보기로 보여줬기 때문에 로드스터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카니발과 같은 한국의 밴이 될 가능성이 높다. 8인승에서 10인승의 밴을 만들어서 이쪽 시장도 열어 제낀다라면 이런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충분히 또는 중국에서도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밴이 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하는 추론도 좀 있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두 개가 확실한 것은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 컨셉카가 아니라 이제 양산되겠죠. 이제는 양산될 모델이 사이버트럭처럼 공개가 될 거고 그리고 올해 내로 저가형 차량이 공개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것도 아직은 매출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분에서 중요한 매출 방어 전략.
그러니까 이것이 매출을 급증시키지는 않을 거지만 최소한 중국 자동차의 공세에는 어느 정도 수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 자산이 되지 않을까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면은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